아침 9시 복지관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늦가을 바람이 밀려 들어오자 현관 앞에 흩어져 있던 낙엽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은 제 발끝에도 마른 잎이 달라붙었지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제 속내를 들춰내는 속삭임 같아서 저는 괜히 신경질적으로 발끝을 털어냈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제 귀에는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귀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늘 듣던 소리였으니까요. 복지관은 제 두 번째 집이자 동시에 가장 낯선 집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도 저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지요. 사람들은 저를 쌈닭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고 입만 열면 고집스러운 소리를 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하지만 정작 제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더 높이고 눈빛을 더 날카롭게 세웠을 뿐이에요. 식당에서 밥 짓는 냄새가 은근히 스며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 냄새에 된장국 향이 어우러지는데 제 코끝에서는 늘 다른 냄새가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오래 묵은 약품 냄새, 병원 복도에서 맡던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제 몸속에 남아있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저에게만 그 냄새를 떠올리게 했지요. 젊었을 적부터 제 장은 늘 성가셨습니다. 남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못했어요. 장터 한복판에서 배를 움켜쥐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며 설사약만 사다 삼키며 버티던 그 시절. 그 작은 증상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 속을 망가뜨렸습니다. 제때 수술만 했더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럴 형편이 못 됐으니 애초에 소금물 끓여 마시며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겠어요. 그때의 미룬 시간이 지금 제 평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드는 이 모습. 그게 제 운명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주기라도 하면 먼저 큰 소리를 질렀어요. 뭘 봐.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야. 사실은 목소리가 작아져 변명이고 두려움의 발악이었지요. 하지만 제 속마음을 누가 알아줄 리 있나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염치 없다고 슬쩍 피하기만 했습니다. 손에 늘 들고 다니는 헝겊 가방이 있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가방. 겉은 해져서 색이 바랬고 끄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어요. 그 속에는 사탕 몇 알, 손수건 하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늘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마치 제 자존심을 움켜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낡은 가방일 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과 맞설 마지막 강패였습니다. 복지관 당당으로 들어서자 탁자 위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잔하게 저 먼지가 혹시 내 인생의 조각들은 아닐까. 빛을 받으면 잠깐 반짝이다가 금세 사라지고 마는 그렇게 사라질 제 세월이 그 빛 속에 고스란히 담긴 듯 했어요. 박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20살간 넘은 얼굴, 웃음은 환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이 분명 반가움보다는 의무처럼 보였지요. 그래도 그 미소 하나가 제 속을 잠시나마 녹여주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닥을 닦으며 은근슬쩍 제 자리를 챙겨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뒤로 물러설 때 그 아이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치워주었지요. 그 손끝에서 비누 거품이 일렁일 때마다 제 눈에는 흰 구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구름 뒤에 가려진 지난 날. 그 아이만의 사연을 저는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아픈 세월과 겹쳐 보였어요. 사람들 틈에 서 있으면 저는 늘 쓸쓸했습니다. 남들처럼 아이 자랑도 손주 자랑도 할 수 없었어요. 가진 게 많다 해도 나눌 사람이 없는 부자란 결국 빈곤한 거더군요. 이제 제 나이 78. 저는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쌈딸기라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무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복지관 당당에는 TV 소리가 은근히 깔려 있었어요. 낮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대사.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 마치 누군가 제 속을 대신 말해주는 듯 귀에 박혔습니다. 커다란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공기 속에 밥 냄새가 흩어졌어요.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향, 반찬 통뚜껑이 열리며 풍기는 마늘 냄새가 뒤섞였지요. 냄새는 사람을 배부르게도 하지만 제겐 늘 불안의 예고편 같았습니다. 밥 냄새를 맡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곤 했으니까요. 탁자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화투장을 탁탁 쳐내며 놀았습니다. 광이다 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저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청을 높였습니다. 야, 그거 반칙 아냐? 눈깔 똑바로 뜨고 쳐. 사람들이 흠칫 저를 돌아보더니 곧 피식 웃고 다시 자기들끼리 놀기에 바빴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쳐야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 거 아냐. 제 앞에 놓인 낡은 주전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표면은 벗겨지고 손잡이는 고무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주전자에서 따뜻한 보리차가 졸졸졸 흘러나와 제 종이컵을 채웠습니다. 보리차는 언제나 복지관에서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거였지만 제겐 그냥 차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라는 사실을 씻어내는 작은 위로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발목을 타고 오르더니 곧 코끝으로 불쾌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눈치 빠른 몇몇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어휴 또야? 이러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다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획 들며 쏘아붙였어요. 늙으면 다 그래. 너희도 두고 봐. 나이 들면 어찌 되나. 목소리는 컸지만 속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했습니다. 제 의자 밑으로 번져가는 흔적이 제 체면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고무장갑을 낀 젊은 손이 바닥으로 뻗어들었어요. 수민이었습니다. 20살간 넘은 얼굴에
아직 세상에 매서운 때를 덜 묻힌 눈빛. 그 아이는 말없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조심스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슥슥, 슥슥. 그 리듬이 마치 제 심장을 문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코를 막고 있을 때 그 아이만이 제 곁에 있었어요.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헝겊 가방끈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 속엔 언제나처럼 여분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 가방만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되뇌었지만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수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참 따뜻했는데 동시에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괜찮다고 하면 내 마음도 같이 씻겨 나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며 또 저를 욕할 게 뻔했으니까요. 강당의 형광등 불빛이 제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분명 환했지만 제 눈에는 자꾸만 차갑고 날선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 속살까지 비추며 숨겨온 상처를 모두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코를 막은 손끝, 찌푸린 이마, 속삭이는 입술들. 저는 갑자기 세상이 둥글게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빙글빙글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어지럽게 몰아쳤어요. 그러다 불현듯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장터에서 배를 움켜쥐고 구부정하게 서 있던 제 모습. 그때도 사람들은 제 옆을 휙휙 지나갔어요. 아무도 제 고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지키려 쓸데없이 목소리를 키우고 더 날카로워진 게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수민이 다시 말했어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피하지 않는 거지?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틀 사이로 가을 바람이 스며들었고 바람결에 흩날린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마치 오래 묵은 제 세월의 파편 같았습니다. 반짝였다 사라지는 먼지, 사라졌다 다시 떠도는 그림자. 그 속에서 제 외로움이 허공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꾹 삼켰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 자존심 하나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 복지관 당당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람들의 얼굴은 느슨해졌지만 제 주위만은 쓸쓸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옮기는 소리, 플라스틱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딸그락, 달그락 소리.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반찬 얘기, TV 드라마 얘기, 손주 자랑으로 이어졌지만 그 모든 말들이 저를 에워싼 벽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또 옆에 앉기 좀 그렇네. 그러게 말이야. 냄새가 아직도 좀. 속삭임이었지만 저에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 몸에서 풍기는 그 냄새, 제가 제일 잘 아는데 굳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릴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놨어요.
소리에 몇몇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그렇게들 수군거려. 늙으면 다 같은 거지. 저는 그렇게 외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세운다는 게 늘 이런 식이었지요. 겉으로는 고함을 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저 자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민이었어요. 27살, 아직 어린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 까만 단발머리를 질끈 묶고 늘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다니는 아이. 복지관의 청소며 프로그램, 노인 돌봄까지 두루 챙기는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씩씩하고 친절한 직원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앞에 서면 수미는 늘 살짝 주춤거린다는 걸. 눈빛에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곧잘 농담도 건네던 아이가 제 앞에서 늘 말을 고르고 눈치를 봤어요. 할머니, 물 더 떠다 드릴까요? 수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 속에서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리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도와준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불쌍하다는 시선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식판 위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밥알이 모래처럼 퍽퍽했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우리 손주 이번에 영어학원 옮겼다. 큰애가 회사 승진했다. 하며 떠들썩했지만 제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웃음소리가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수미는 제 옆에 앉아 식판을 정리하며 슬쩍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동정도 아니었고 단순한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고 동시에 제 과거 어딘가를 떠올리는 듯한 묘한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헝겊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낡은 가방은 또다시 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할머니, 국이 좀 싱겁죠. 제가 간장 조금 타 드릴까요? 수민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저는 얼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니까 괜히 귀찮게 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늘 거친 말만 흘러나오지만 속마음은 정반대라는 걸요. 나 좀 챙겨달라. 나도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게 제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식판 위 김이 사라지자 허무함이 남았어요. 국물은 다 식어버렸고 제 속도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강당 천장의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은 제게 온기가 아닌 냉기를 내리쬐는 듯했어요. 저는 어쩐지 얼음 속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작은 수군거림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깊게 베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젊은 아이의 잠깐의 눈빛이 얼마나 크게 가슴을 흔들 수 있는지도요. 오후 3시 복지관 당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선풍기가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분명 불고 있었지만 제게 닿을 때는 늘 싸늘했어요. 그 반복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의 못을 박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바둑알을 툭툭 내려놓으며 한판에 열을 올렸어요. 흑돌과 백돌이 부딪히는 딱 소리가 가끔 터져 나오는 웃음과 섞여 공기 속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저를 겨냥한 조롱 같아 들렸어요. 할머니, 여기 자리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어떤 어르신이 제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옆에 빈자리가 분명 있었는데도 굳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없는 자리라니. 내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뜻이지. 됐어. 내가 내 옆에 꼭 붙어 앉아야 사냐? 입술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강당 가장자리,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플라스틱 표면은 금이 가 있어 살갗에 걸리적거렸어요. 딱딱한 의자 위에 앉으니 제 마음까지 더 딱딱하게 굳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다. 아무리 복지관이라도 정도가 있지. 그 수군거림들이 칼날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그러나 그 주먹은 결국 제 무릎 위에서 떨릴 뿐 어디에도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꽃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어제 들꽃을 꺾어 꽂아둔 모양이었지요. 수분이 다 빠져나간 국화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든 꽃잎이 마치 제 모습 같았어요. 겉으론 여전히 똑바로 서 있지만 속은 이미 바스라져 버린. 혼자 오니까 좋다. 시끄러운 사람 없으니 편하네. 등 뒤에서 들려온 말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분명 나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복지관이 내 거야? 나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이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심한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젖히고 꾹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진 사람 되는 거야. 늘 그래왔듯 자존심 하나로 버텨야 했어요. 그때 수민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목 좀 축이세요. 맑은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 투명하게 반짝이는 그 물은 잠시 제 속을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컵을 외면했어요. 그 물은 제게 자꾸만 동정처럼 보였으니까요. 됐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제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걸레를 챙겨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 아이는 왜 날 피하지 않을까? 다들 나를 더럽다고 하는데 왜 저 아이만은 곁에 있을까? 강당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자리에 닿은 건 빛이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여전히 혼자인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립될 수 있다는 걸. 외로움은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여럿 속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했고 배 한쪽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복지관에 나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움이 깊어질 테니까요. 강당 한복판 사람들이 오가며 의자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덜컥.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저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헝겊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 가방 속엔 여분에 필요한 것들과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제 방패막이었지요. 그러나 방패도 막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박 할머니, 저기 물 좀 드셔요. 수민이 건네준 종이컵을 받으려다 제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순간 발끝에 걸린 의자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쾅!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허리와 어깨가 찌릿하게 울렸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져갔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어머머. 에구, 또 저래. 발걸음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휙휙 물러서는 소리, 코를 틀어막는 손끝, 얼굴에 떠오른 경멸의 빛.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길 바랐어요. 숨을 멈추면, 시간이 멈추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발자국 소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오히려 가까이 온 발자국.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무장갑을 끼더니 차갑게 식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묵묵히 제 곁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슥슥. 걸레질 소리가 어쩐지 제 심장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민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그 눈가가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눈물이 후두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제 주변과 섞이며 번져갔어요. 그 눈물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뜨거웠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수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제 딸의 모습을 보았어요. 젊은 날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아이.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 채 떠나보낸 제 딸의 눈빛이 지금 수민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수민은 흐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몸이 불편하셨던 엄마를. 그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 평생 죄예요. 그 말에 제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도 나와 같은 상처를 짊어지고 있었구나.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이 아이 앞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솟았어요. 강당 한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 곁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아이만이 제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얘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미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끝에서 심장으로 스며들었어요. 차갑던 세상이 그 순간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창문에는 희뿌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들어오자 유리 위에 맺힌 물방울들이 반짝였어요. 그 물방울이 마치 어제 제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던 눈물 같아서 괜히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어요. 어제 난리 났지? 에구, 참 보기 민망하더라. 그 소리에 제 등줄기가 또다시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 멀리서 수민이 제 쪽으로 곧장 다가오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나오셨네요. 그 아이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어제라면 왜 붙어 앉아? 냄새 난다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하고 쏘아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 집에 있어 봐야 적적해서. 그 아이가 제 손에 종이컵을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보리차.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제 손등을 감싸 안았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내보냈고 옆 테이블에서는 화투패가 쫙쫙 깔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오직 제 앞에 앉은 이 아이의 숨결만이 크게 들렸어요. 할머니, 수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울어버려서. 사실은 제 엄마도 오래 아프셨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그게 어릴 땐 너무 창피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엄마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컵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이 아이도 나처럼 상처를 품고 살아왔구나.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젊을 때 몸이 늘 말썽이었어. 돈이 없으니 병원 한 번 못 가고 그냥 참다 이렇게 돼버렸지. 그때 치료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렇게 망신살 뻗치는 늙은이가 되진 않았을 텐데.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눈빛이 마치 제 속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는 듯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그 아이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이제 혼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제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제 오랜 방패였던 헝겊 가방이 괜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늘 자존심처럼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 오늘따라 손에서 미끄러질 듯 허전했습니다.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어요. 내가 뭘 알겠니? 그래도 내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덜 창피하다. 강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멀리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어깨가 조금은 펴졌어요. 창문 너머 서리 위로 햇살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빛에 녹아내린 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물방울은 마치 제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두려움에 숨어 살지 않겠다고.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그날 복지관 공기는 유난히 뻑뻑했습니다. 환기창을 열었는데도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눌렀어요. 선풍기는 지치듯 드르르륵 소리를 내며 허공을 휘젓고 있었지만 제게는 한 점 바람도 닿지 않았습니다. 강당 한가운데 사람들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수군거림이 제 귀에만 크게 울렸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계속 두는 거야? 냄새 때문에 죽겠네, 진짜. 복지관이 개인 집도 아니고 눈치 좀 챙기지. 말끝마다 저런 사람이라는 가시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힘을 줬지만 결국 그 힘은 제 안에서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저런 사람이라니. 제 목소리가 강당을 찢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화투장 놓던 손이 멈추고 TV 소리마저 멀리서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밥을 달래, 돈을 달래? 나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사람들이 흠칫 물러났어요. 그러나 곧 누군가 툭 내뱉었습니다. 돈도 없다면서 매일 와서. 민폐지, 뭐야. 그 말에 제 숨이 턱 막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돈 없다니. 내가 뭘 알아.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에이, 몰라서 그러지. 저 할머니 용산 철거 때 보상 많이 받은 분이야. 은근히 돈 많아. 찰나의 정적. 곧이어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를 몇 채나 받았다던데. 새 들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그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거잖아.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코를 틀어막던 손이 슬그머니 내려갔어요. 눈길 속에 스며든 건 경멸이 아니라 탐욕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더 끔찍했어요. 모멸이 미움이라면 저 시선은 사람을 살아있는 돈자루로 보는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래, 맞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 용산 판자촌 살았어. 철거 보상으로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았어. 그래서 뭐, 돈 있다고 내가 덜 외로워? 돈 있다고 내 몸이 멀쩡해져. 돈 있다고 너희가 나를 존중해. 제 목소리는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내려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들추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숨 죽였고 그 한가운데서 수민이 눈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만하세요. 수민이 소리쳤어요. 작은 몸이었지만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제 엄마 창피해했어요. 아픈 엄마를 피했던 게 제 평생 죄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박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제 엄마 대신.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맑고 투명했지만 제겐 불덩이처럼 뜨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돈도, 체면도, 자존심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제 앞에 울고 있는 이 아이, 제 딸처럼 느껴지는 이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강당은 고요했어요. 수많은 눈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과 수민의 눈물이 하나로 뒤섞이는 순간 내 안의 긴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지만 제 마음은 한결 달라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 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강당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새겼습니다. 그 빛 위로 먼지들이 흩날리며 반짝였어요. 전에는 그 반짝임이 제 세월의 파편처럼만 보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 새로운 무늬를 그려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이 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도 집이 몇 채 있다더라. 돈 많으면 뭐해. 마음이 외롭다잖아.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제 귀에 와닿는 울림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어요. 그 중심에는 수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제 곁에 와 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저를 챙기고 가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오래전 떠나보낸 제 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국 떠드릴게요. 수민이 국자를 들어 제 식판에 국을 부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뜨거운 김이 제 눈시울까지 데웠어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움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저는 문득 제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용산 판자촌의 좁은 골목, 비닐하우스처럼 덮인 지붕, 겨울이면 스며들던 바람. 거기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시간. 결국 아파트와 상가를 얻었지만 마음속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늘 통장에 찍혔지만 내 곁에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 허기를 오늘 이 어린아이의 손길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괜히 고집부리고 괜히 날 세웠지.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까, 버림받을까.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 제 고백에 수민의 눈이 젖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늘 두려웠어요. 근데 할머니 곁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못한 걸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이번 눈물은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복지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코를 막는 이도 있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힘들겠지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를 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힘들었고 너희도 힘들었지. 그제야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수민이 제 가방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가방을 건넸어요. 늘 제 자존심처럼 움켜쥐던 헝겊 가방. 그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얘야, 이젠 내가 내 딸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수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제 남은 생의 가장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오늘은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는다.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건 결국 곁에 있는 마음과 사랑뿐이라는 걸.